안녕하세요. 간편하게 읽는 한국사의 아랑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1900년대로 900년대를 할 차례죠. 망국의 시대, 망국, 나라가 어떻게 망해갔나, 국권이 어떻게 침탈되어 갔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어제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앞니가 나갔어요. 제가 원래 2009년도에 그 사회인 야구 하다가 글러브 맞고 야구공에 튀어가지고 제 앞니가 다 나갔었는데, 그래서 가짜 이빨을 이렇게 씌워놨었는데 어제 아이스크림 먹다가 앞니 하나가 완전히 빠져가지고 지금 발음이 조금 셀 것 같아요. 세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영상에서 제가 정신이 새벽에 해가지고 완전 몽롱해가지고 러일 전쟁은 제가 1905년에 시작되었다라고 2번이나 얘기를 했었는데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대한제국이 1897년에 선포가 되고 광무개혁이 1904년까지 여러 가지 것들이 실시가 되죠. 하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1901년부터 그 1904년 그 지게가 발급되던 그 시절에 이미 러시아와 일본이 티격태격하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1903년에 러시아가 용안포를 점령하고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시작되었다까지 알아두자라고 했었죠. 이제 뭐 화면을 보시면서 1903년 그 용안포 점령부터 순서대로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1900년대는 그렇게 시작을 하면 돼요. 사실 뭐 화면 속의 이야기들은 우리 뭐 조선과 대한제국에 해당되는 그런 일본과 우리들의 이야기지만 사실 바깥 세상은 엄청 복잡했습니다. 이때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지는데 그 이전에 세계 여러 나라들이 서로 싸웠다 헤어졌다 서로 뭐 동맹 맺고 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이익에 맞춰서 모였다가 흩어졌다 하죠. 그걸 뭐라고 하지? 유식한 말로 이합집산이라고 하죠. 이합집산을 막 합니다. 그래서 뭐 1902년에는 일본이 영국과 동맹을 맺고 영일 동맹을 맺고 러시아는 뭐 프랑스와 쿵짝쿵짝 하려고 하고 막 또 그렇게 합니다. 아주 복잡해요. 그것들을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아무튼 러시아는 그 당시에 이 동아시아 쪽을 먹으려고 남하 정책을 쓰고 있는 중이었고 일본 역시 대륙으로 나가려고 북진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은 굳이 뭐 하는 거면서 몰라도 되는 이야기들이죠. 아무튼 그런 바깥 이야기들이 있었다.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1903년에 용안포 사건이 터집니다. 우리가 그 아간파천 이후에 러시아가 고정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어떤 권리를 가져갔지? 압록강하고 울릉도 삼림 체벌권을 가져갔잖아요. 그때가 1896년인데 권리를 가져갔으니까 실제로 벌채를 시작해야지. 삼림 체벌권 나무 그 배다가 쓴다는 거 아니야? 벌채라고 하죠. 체벌. 벌채를 시작해야지. 그래서 준비를 착착착착 해가지고 1903년부터 러시아가 이제 압록강에서 벌채를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 압록강의 지역 이름이 바로 용안포예요. 그러니까 압록강 울릉도 삼림 체벌권을 러시아가 가져갔다. 그래서 압록강 지역에 있는 용안포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러시아 놈들이 그냥 나무만 베어가면 되는데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내고 용안포를 독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놈스키들이 군대도 보내고 또 러시아 국민들, 러시아 그 사람들을 거기다 상주를 시켜요. 주민들을 보냅니다. 상주를 시키고 또 대포도 막 설치해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조선 조정에다가 요청을 해요. 뭘 요청해? 용안포를 조차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얘네들은 맨날 조차를 해달래. 조차. 1880년대에는 영흥만 조차해달라고 했었고 1890년대에는 뭐 했어? 저령도 조차를 요구했죠. 독립협회가 반대했지만 그리고 1900년대 와서 이제 용안포를 빌려달라고 또 징징댑니다. 일본이 이제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지. 자기들도 북진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바로 러시아한테 가서 따집니다.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면서 협상을 해요. 근데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죠. 저 말로 안 되는 러시아 놈의 새끼들. 그러면은 우리 일제 군사력을 사용하자, 무력을 사용하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상치가 않아. 러시아하고 일본의 상황을 조선 조정도 이제 알게 됩니다. 불안불안하죠. 안 그래도 열강들이 우리 이권을 다 가져가가지고 백성들 기분도 안 좋고 지금 대한제국 뭐 개혁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 러시아하고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또 전쟁을 해? 이거 완전 나라가 망할 삐리야. 그래서 이 러시아의 용안포 점령 사건 후에 고종이 선언을 하나 딱 합니다. 무슨 선언을 하느냐? 국외 중립 선언을 해요. 중립. 야 우리 중립이야 중립. 우리 중립국가야. 앞니가 새갖고 좀 발음이 잘 안 되네. 큰일 나네. 이 중립선언을 한 때가 바로 1904년 1월입니다. 1월. 야 우리 대한제국 이제부터 중립국가 할 거야. 우리 중립국가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싸우지도 말고 전쟁 나면은 우리는 누구 편도 안 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열강들 사이에서 이미 대한제국은 나라로 쳐주지도 않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 당시는. 1901년부터 1904년까지 대한제국의 외부 대신, 그러니까 외부 대신이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외교부 장관이죠. 이 외부 대신이 20명이 넘게 바뀌었습니다. 다 못 버티고 그만두거나 뭐 잘리거나 해서 바뀝니다. 4년 동안 20명이 바뀌어요. 외교부 장관이. 20명이 바뀌어요. 외교부의 가치가 없어졌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외부 대신이 독일 그 영사관 가가지고 독일 영사한테 두드려 맞은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대한제국, 이런 나라였어요. 그런 대한제국인데 우리 중립국가야라고 외치면 알았어
그렇게 누가 받아주냐고. 안 받아주죠. 누가 받아들이냐고. 야, 됐고, 너네가 무슨 중립국가야. 그러면서 개무시를 당합니다. 1904년 1월에 중립국가 선언을 하지만, 모든 나라들이 가볍게 개무시를 해주면서 1904년 2월에 러일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러일 전쟁이 이제 만국의 시발점이라고 했었죠. 지금부터 이제 나라가 어떻게 망해가는지 잘 보시면 됩니다. 러일 전쟁 누가 이겼죠?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이 이깁니다. 뭐 이겼다기보다 아무튼 중간에 미국이 중재를 해가지고 전쟁이 중단되긴 하지만 일본이 이긴 전쟁이에요. 우리가 그 청일전쟁 끝나고 삼국간섭으로 해서 일본이 그 러시아에 대한 골이 깊어졌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사실 일본은 그 삼국간섭 때문에 야구통반도를 반환을 했었잖아요. 사실 그때부터 전쟁을 준비한 거였어. 청일전쟁 끝나고 나서 그 청나라로부터 배상금을 이빠이 받아가지고 이빠이라는 말은 일본 말이니까 쓰면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엄청나게 배상금을 많이 받아냅니다. 그 청나라로부터 받은 배상금 가지고 무기를 많이 샀어요. 무기를 많이 사놨습니다. 전쟁 준비한 거예요. 러시아랑 싸우려고 지금 준비했어요. 그걸로. 그리고 이제 프랑스나 뭐 독일 같은 데 가가지고 군사기술 열심히 배웁니다. 기술도 배우고 무기도 사고 또 이제 일본군 장교들도 다 파견시켜가지고 훈련도 다 시켜놓고 심지어 외국어 훈련까지 다 시켜놨습니다. 일본어 말고도 기본적으로 외국어 하나씩은 다 했었어요. 그 당시 장교들이, 일본군 장교들은. 철저하게 전쟁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본이. 그런데 사실은 그냥 군사력, 전체적인 그런 군사력으로만 따지면 러시아가 앞서긴 해요. 근데 러시아가 땅덩어리가 넓잖아. 러시아의 그 발틱 함대라고 있습니다. 발틱 함대. 유명하죠. 세계 최고의 함대였어요. 이때. 해군 함대. 근데 그 함대의 그런 주축 함들이 대부분 이제 유럽 쪽에 있었습니다. 유럽 쪽에.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일본 1904년 2월에 일본이 선전포고도 안 해, 얘네들은. 선전포고도 안 하고 기습 공격을 합니다. 중국의 여순항, 우리 리순으로 알고 있죠. 리순항. 여순항하고 우리나라 제물포 인천항에 있던 그 정박해 있던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함을 침몰시키고 나서 선전포고를 해요. 이게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일단 기습 공격한 다음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일본답죠. 아무튼 그렇게 러일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뭔 얘기해야 되냐? 우리 그 러일 전쟁에서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러일 전쟁 중에서 우리 그 일본이 독도를 불법으로 무단 편입한다. 이거 선택지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렇게 나오죠.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했다. 근데 러일 전쟁이면 저 러시아 그쪽 북쪽에서 싸우는 거 아니야? 왜 독도를 편입하지? 그쪽 의문을 가져봐야죠. 독도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왜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했을까? 제가 좀 전에 그 발틱 함대를 이야기했었잖아요. 그게 유럽 쪽에 있어. 근데 러시아는 일본하고 싸워야 돼. 싸워야 되는 그럼 어떻게 와야 돼? 발틱 함대가 막 북극으로 해서 올까? 아니죠. 못 가죠. 그러면 삥 돌아와야지. 저쪽 아프리카 찍고 저기 희망봉 찍고 저 중동 지나서 인도 찍고 동남아하고 중국 지나서 동해바다로 해서 이렇게 와야 된다고. 삥 돌아서 와야 돼요. 일본하고 싸우려면. 그래서 일본 몰래 발틱 함대가 출발을 합니다. 쭉 잘 와요. 삥 돌아가지고 와요. 오는 중간에 중국에다가 잠깐 기름 넣으려고 정박을 잠깐 했는데 그때 정보가 샜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부랴부랴 준비를 합니다. 어디서? 바로 독도를 전진기지로 삼아서. 독도를 전진기지로 삼아서 발틱 함대를 깨부수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 여행에 지친 그런 발틱 함대를 깨부수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발표하죠. 그게 뭐야? 야, 앞으로 독도 일본 땅이야. 라고 고시를 지들 맘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독도하고 그 일본 사이에다가 그 해저에다가 전신 케이블 깔고 독도에다 막로를 세우고 독도를 자기들 기지로 그렇게 그냥 불법으로 편입을 한 겁니다. 전쟁하려고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편입을 시킨 거예요. 이 시마네현 고시가 근데 국제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그런 거 아니죠. 현의 고시야 현. 시마네현 현이면 그냥 우리 그 도야 경상북도 훈령 경상남도 예규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아무 효력도 없는 아무튼 그런 겁니다. 또 열받으려고 그래. 아무튼 러일 전쟁 중에 독도가 불법으로 일본에 편입되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선택지 나오니까. 자, 아무튼 이제 러일 전쟁이 벌어졌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결국에 미국이 중재에 나서고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1905년에 끝나요. 러일 전쟁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넘어갈게요. 넘어가야지. 근데 재밌는 얘기가. 그 러일 전쟁 우리 그 어렸을 때 정로환이라는 약이 있었습니다. 정로환.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TV 광고에 저 어렸을 때 TV 광고에 나왔었어요. 배탈 나고 설사할 때 먹는 약입니다. 그 광고에서 뭐라고 변함없는 정로환 이랬나? 변함없는 정로환 이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있을 것 같아. 거의 그냥 국민 배탈약이었어. 배 아프면은 무조건 정로환을 먹는 게 국룰이었어. 이게 이 약이 러일 전쟁 때 그 일본군이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가지고 일본에서 만들어진 약입니다. 정로환을 먹고 일본군 배탈이 나요. 그래서 이 가운데 로자가 그 이슬로자를 쓰는데 이 로가 러시아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근대사 공부하다 보면 전로 한족 중앙총회 로자가 나오죠. 로가 나오면 그건 러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로환 러시아를 정복하는 알약
이거 먹고 러시아 러일 전쟁이 이겼으니까. 그래서 정로환이 러시아를 정복하는 알약이라는 뜻이에요. 정로환. 정로환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다. 그거 뭐 알아두면 좋고 또 뭐 그리고 이 당시 러시아는 러일 전쟁 중에서 내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여러분들 그 피해 일요일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피해 일요일. 그게 러시아 내부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농민들하고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 러시아 그 왕정에서 총으로 쏴서 죽인 겁니다. 그게 피해 일요일이에요. 아무튼 내부적으로 뭐 안 좋은 상황이었고 또 일본이 뭐 쭉쭉 올라가니까 그 당시에 미국하고 영국이 이 처음에 러시아가 그 밑으로 동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는 걸 그런 걸 막으려고 일본한테 전쟁 자금을 대주고 막 그랬습니다. 전쟁을 지원해줬어요. 영국하고 미국이. 근데 계속 지켜보니까 너무 올라가. 일본이 너무 잘해. 너무 잘 싸우니까 일본 너무 대가리 커지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이제 야 이쯤에서 이제 전쟁 중단시키자 해가지고 미국 이제 루즈벨트가 what the fuck 막 접행하면서 이제 막 야 그만 싸워 막 적당히 해 막 하면서 루즈벨트가 중재를 한 거죠. 미국의 루즈벨트가 중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루즈벨트가 이럴 전쟁을 중재했다고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웃기죠? 너무 또 딴 얘기 또 세네.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러일 전쟁은 1904년 2월에 시작해서 1905년 9월인가 10월인가 1905년 9월인가 아무튼 10월인가 그때 좀 끝이 납니다. 1년 한 반 정도 싸웠죠.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러일 전쟁이 뭐 했다. 용안포 점령 후에 러일 전쟁이 시작됐다. 일단 이거 알아두고 그리고 이 러일 전쟁 중에 한일 간에 어떤 협약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배경들을 알면 왜 이런 협약과 약조들이 체결되었는지 뭐 이해가 될 수 있겠죠. 하나씩 이제 봅시다. 첫 번째 볼 게 이제 한일 의정서예요. 의정서. 한일 의정서. 이거는 러일 전쟁 터지자마자 바로 한일 간에 체결된 겁니다. 1904년 2월,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한일 간에 체결이 된 게 바로 한일 의정서예요. 내용이 뭘까? 이미 일본 군대가 서울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미 들어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네 대한제국 시정 개선을 좀 해야 되겠어. 우리가 충고하는 것들을 좀 잘 듣고 우리 말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응? 그리고 대한제국 황제 고종의 안녕. 대한제국도 영토 보전. 우리가 일본이 지켜줄게. 너네가 왜 지켜 갑자기? 그런 의미에서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우리가 좀 이용하도록 할게. 이렇게 말합니다. 러일 전쟁 터지자마자 한 거야 이게.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야, 러일 전쟁 터졌으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가 조선을 좀 간섭할게. 그리고 전쟁 중에 필요한 지점은 우리가 사용해서 전쟁에 쓸게. 그리고 전쟁 중에 너희들은 일본한테 좀 편의를 제공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바로 한일 의정서예요. 그래서 너희들 시정 개선을 해라. 우리가 충고하는 것들 잘 받아들여라. 대한제국 황제 고종의 안녕 또 대한제국 영토 보전을 우리가 해주겠다.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그리고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우리가 이용할게. 결국 전쟁 중에 우리 맘대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전쟁 초반에 체결된 거니까. 핵심이 뭐다? 대한제국 조선을 러일 전쟁 중에 우리가 알아서 쓰고 싶은 땅 쓰고 너희들은 우리한테 협조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면서 러시아와 체결했던 모든 조약들을 폐기시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권들을 다 뺏어가요. 뭐 통신망 부설권 이런 거, 어업권, 철도 부설권,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뺏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 막 러일 전쟁 분위기 좋아 막 영국하고 미국이 막 지원해주고 막 이길 것 같아 일본 놈들이. 러일 전쟁 분위기가 좋아 괜찮아. 야 이거 전쟁 근데 이 러일 전쟁을 이기면 조선이 확실히 우리께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왔어. 느낌 아니까. 느낌이 왔어 일본 놈들이. 그래서 그 한일 의정서를 체결한 일본 내각이 그 한일 의정서를 본격적으로 실천할, 그러니까 조선을 먹을 방안을 실천할 내부 강령을 정합니다. 그게 바로 대한시설 강령이라는 거예요. 대한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거 뭐 한국하고 뭐 조약을 맺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내부적으로 만든 조선을 어떻게 식민지화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서, 그런 대한시설 강령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대한시설 강령을 읽다 보면 이거 대로 결국엔 다 하나씩 해나갑니다. 이 뒤에 나오는 그런 불평등이래. 만국의 조약들이 대한시설 강령에 나온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군사적으로 일본군의 영구 주둔과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신속히 수용할 것. 이거 한일 의정서에서 말한 거지. 필요한 거 우리가 알아서 쓰고 일본군을 영구히 주둔하겠대. 아주 미친놈들이지. 그 다음 두 번째, 외정을 감독하여 외교권을 장악할 것. 이건 언제 실천되지? 이거 1905년 을사늑약에서 실현이 되죠. 외교권을 빼앗기잖아. 세 번째, 재정을 감독하여 징세법과 화폐 제도 개량을 일본 고문관 주도로 진행할 것. 이거는 바로 이제 또 나올 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면서 외교고문, 재정고문, 뭐 메가타, 이거 오죠. 외교고문 스티븐스 오. 이 대한시설 강령대로 차례대로 다 실천한다니까. 자, 그럼 네 번째로 교통기관, 특히 경의선과 경부선을 장악할 것. 좀 전에 그 한일 의정서 체결하고 나서 경의선, 경부선, 부설권 다 가져갑니다. 그럼 다섯 번째, 통신기관, 특히 전신선을 장악할 것. 이거 역시 한일 의정서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여섯 번째, 척식을 실시하여 일본인 농민들을 이주시킬 것. 우리 이것도 다 알죠? 동양 척식 주식회사 알죠? 동척.
다 만들어지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일본인들 조선으로 엄청나게 많이 이주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인 대지주들이 나타나게 되죠. 발음 너무 안 좋은데. 아무튼 이런 강령들이 이 1904년 5월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 나온 계획대로 일제가 조선을 야금야금 갉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월 후에 계획대로 제1차 한일협약이 체결이 됩니다. 1904년 8월에 체결이 돼요. 아직 러일전쟁 안 끝났죠. 러일전쟁 중이죠. 1차 한일협약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고문정치를 했던 겁니다. 고문정치. 아까 대한시설강령에도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외교고문인 스티븐스, 그리고 재정고문인 메가타를 보냅니다. 지금 다 뭐 시험에 나오고 사료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재정고문 메가타가 사료에 나올 때도 있고, 외교고문 스티븐스가 나올 때도 있죠. 고문정치. 고문이라는 말이 핵심이죠. 한일협약의 핵심. 우리 고종이 이제 외교나 재정 문제에 관련된 것들은 이 고문들과 상의를 해야 되고, 이 고문들의 의견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차 한일협약의 키워드는 뭐다? 바로 고문정치다. 외교고문, 재정고문을 보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러일 전쟁이 해를 넘겨서 1905년 9월에 끝이 납니다. 미국이 중재하긴 했지만 일본이 승리한 거야. 이제 거리낄 게 없죠. 이제 거리낄 게 없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러시아도 떠나고 이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게 된 게 일본이 되는 거예요. 조선을 이제 자기들 맘대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봤듯이 러일 전쟁 중에 일어난 일 3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게 뭐죠? 러일 전쟁 중에 첫 번째는 일본이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하였다. 이거 꼭 알아야 돼. 두 번째, 한일 의정서가 체결되어 일본이 정치 군사적 간섭을 실시했고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렇게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 1차 한일협약이 체결돼서 외교고문, 재정고문이 파견된 고문정치가 실시되었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자, 이 3가지 사실이 바로 러일 전쟁 중에 일어난 망국의 과정입니다. 자, 이 3가지는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러일 전쟁 이제 막바지에 미국하고 그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맺습니다. 우리 천조국. 미국님아, 미국은 필리핀 드세요. 저희는 조선을 먹을게요. 이렇게 밀약을 맺어요. 러일 전쟁 막바지에. 그러니까 미국이 아이고 그래 고마워. 우리가 그럼 전쟁을 지금 딱 중재할게. 우리는 필리핀 먹고 일본 너네는 조선을 먹어라. 이렇게 밀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하고는 2차 영일동맹을 맺습니다. 영일동맹. 영국님은 인도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대신에 우리는 조선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러일 전쟁 중에 이렇게 동맹들이 또 맺어져요. 그래서 미국 그 대통령 루즈벨트의 중재로 우리 그 포츠머스 강화조약이라고 들어봤죠. 거기서 러일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강화조약을 맺으면서 조선을 그 일본이 먹어도 된다는 그런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근데 미국도 인정하고 영국도 인정하고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러일 전쟁이 끝나고 바로 9월에 끝났는데 1905년 11월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제2차 한일협약, 이게 뭐지? 이른바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을사늑약이 체결이 돼요. 1905년 11월에. 을사늑약의 핵심은 뭐죠? 딱 하나죠. 외교권이 박탈당했다. 그리고 2개구나.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통감 정치가 실시되는 거예요. 통감 정치. 초대 통감이 누구지? 우리가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통감 정치가 실시가 됩니다.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통감부가 설치되고, 그리고 이제 사료에는 무슨 말이 나와? 조선이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뭐야? 그거 을사조약, 을사늑약 내용이에요. 조선이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그건 을사늑약이다. 그래서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그리고 조선이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다. 을사늑약이에요. 1905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1905년은 우리 기억하는 거 저번에 시간에 배웠죠. 을사늑약이 일단 1900년대인 거를 기억하고 을로 시작하니까 1905년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늑약. 원래 을사조약이죠. 을사조약이 맞는데 우리 이제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늑약. 이 늑약의 늑자가 굴레 늑자예요. 굴레. 우리 그 소 머리에다 씌우는 굴레 있죠. 굴레 씌우고 코돌에 뚫잖아. 그 굴레를 의미하는 의미의 한자가 바로 늑입니다. 늑. 그러니까 굴레를 씌웠다. 강제로 맺어졌다는 뜻이에요. 강제로 맺어진 조약이라서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됐다는 걸 알고 아까 그 앞에 얘기한 3가지 내용을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을사늑약 이후에 여러 저항들이 이제 일어나죠. 외교권이 박탈당했으니까. 그때 이제 진짜 뭔가 이제 깨닫게 됐지. 외교권이 박탈당했다는 거에 이제 뭔가 그런 큰 무게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항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저항의 내용들이 사료로 나오거나 선택지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몇 분이지? 26분이네. 큰일 났다.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민영환이 자결을 합니다. 민영환. 민씨에도 그래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민씨. 민영환이 자결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민영환의 유서, 2천만 동포에게 고함. 그게 사료로 나올 때도 있죠. 우리 좀 헷갈려, 나중에 그 해방 후에 가면은 김구 선생님이 그 남한 그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면서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글도 있는데,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민영환 그 유서는 2천만 동포에게 고함. 해방까지 1,000만 명이 늘었나 봐. 민영환 유서는 2천만 동포에게 고함.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좀 슬프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국치와 민욕이 이에 이르렀으니 우리 인민은 장차 생존 경쟁 속에서 모두 멸망하게 되었다. 무릇 삶을 요하는 자는 반드시 죽고 죽음을 기하는 자는 반드시 삶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찌 모르겠는가. 이거 이순신 장군의 그거네요. 나는 죽음으로써 황은에 보답하고 2천만 동포에게 사죄하노라. 어쩌고 저쩌고 중략. 난 땅속에서 기뻐 웃을 것이다. 슬프다. 하지만 실망하지 말라. 이렇게 민용환이 유서를 쓰고 자결을 합니다. 민용환이 자결을 하고 나서 국내외로 엄청난 파문이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이 따라서 막 자결을 하는 그런 연쇄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을사능약 이후에 민용환이 자결을 했다. 그 내용 하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황성신문에 장지연 그 논설위원 아무튼 그 논설이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이 실립니다. 황성신문의 장지연이 시일야 방성대곡. 시일야 방성대곡 뜻이 뭐냐면 오늘이 바로 목 놓아서 크게 울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시일야 방성대곡이 사료로 등장을 하죠. 뭐 내용을 여기서 이건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이 시일야 방성대곡만 시험 사료들을 한번 제가 쭉 봤더니 이 말이 꼭 등장을 해요. 사료에서 개 돼지만도 못한 외부 대신 박재순과 각부 대신이 어쩌고 저쩌고 을사오적들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 얘기예요. 박재순은 을사오적 중에 한 명입니다. 외교부 장관이었어요. 개 돼지만도 못한 외부 대신 박재순과, 이 말이 꼭 들어갑니다. 제가 시험 사료들 보니까 이 말이 항상 들어가요. 그래서 이 을사오적들을 개 돼지만도 못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황성신문에 실린 시일야 방성대곡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을사늑약 이후에 쓰여진 글이다. 이 시일야 방성대곡이 엄청난 인기를 끕니다. 이 당시에 천만 부 넘게 신문이 뿌려져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 황성신문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시일야 방성대곡이 실린 날짜의 그 신문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우리 근대 유물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집 그 벽에 집벽에 옛날에는 신문지 같은 걸로 그 벽지 대신에 붙여놨잖아요. 이 황성신문, 이 시일야 방성대곡이 벽지로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많이 뿌려지고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게 바로 이 황성신문의 시일야 방성대곡이었다. 그리고 또 이제 무슨 일이 펼쳐지냐. 대종교의 나철이죠. 나철과 오기호 등이 오적 암살단을 꾸립니다. 오적이 뭐야? 을사오적. 이완용, 뭐 아까 얘기했던 박재순, 이런 을사오적들의 모가지를 따겠다, 이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능감에 나철 그 인물 문제하고 관련해, 대종교 나철 인물 문제하고 관련해가지고 오적 암살단이 그 사료로 등장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오적 암살단이 그 대종교의 나철, 오기호 등이 오적 암살단을 꾸렸다. 을사늑약 이후에. 그리고 뭐 그 다음으로 이제 뭐 그 대한매일신보의 그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고종의 친서가 게재되었다.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고요. 대한매일신보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고종의 친서가 게재되었다. 이것도 선택적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신문 문제로 나온 적도 있고요. 이것도 기억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의병이 일어나죠. 우리 예전에 을미의병 했었죠. 을미개혁 이후에, 단발령 이후에. 그리고 이제 을사늑약 이후에 을사의병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뭐 자세히 안 보고 그냥 키워드만 볼게요. 을사의병은 인물하고 키워드만 매치를 시키면 돼요. 전라도에서 최익현이 알죠? 우리 그 상소의 달인 흥선대원군을 탄핵시켰던 그 최익현이 이정석 사사상 공부했을 때도 나왔었고, 전라도에서 최익현이 진짜 이때는 나이도 이제 많이 먹었을 때야. 나이도 많이 먹었을 때 지팡이 짚고 이제 의병을 일으킵니다. 최익현이 전라도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충청도에서는 민종식이라는 이름도 알아둬야 돼요. 사료에 나오니까. 충청도에서 민종식이 의병을 일으키고, 또 신돌석, 이 사람은 뭐로 유명하죠? 평민의병장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최익현 전라도, 민종식 충청도, 그리고 신돌석 평민의병장, 뭐 이렇게 외워놓으면 을사의병 문제는 뭐 가볍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을사늑약 이후에 또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냐? 제가 뭐 얘기했었지? 국채보상운동 일어나죠. 야, 이거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는 나라에 빚이 많아가지고 그런겨. 우리 나라 빚을 우리가 갚아주자. 시민들, 백성들이 한번 갚아보자.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되죠? 대구에서 시작이 됩니다. 대구에서. 그래서 대구 지역 문제로도 나오죠.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었다. 선풍기 좀 틀었습니다. 더워서. 에어컨은 소리가 시끄러워갖고 틀면 꺼놨더니 덥네. 대구 지역 문제로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김광재, 서상돈의 발의로 시작이 되고 국채보상 기성회를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거 지금 선택지에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대구에서 김광재와 서상돈의 발의로 시작이 된다. 그리고 국채보상 기성회를 중심으로 전개가 된다.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펼쳐집니다. 전국적 그런 운동이 되고 대한매일신보에서 적극적으로 주도를 하죠. 그리고 이런 대한매일신보를 비롯한 언론들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요. 이 국채보상 운동을. 그래서 신문사에서, 특히 대한매일신보에서 했고, 신문사들에서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거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때가 1907년입니다. 1907년이에요. 그래서 이
국제보상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라고도 제가 지금 이거 영상 하면서도 벌써 3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국제보상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다까지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을사늑약 이후에 벌어졌다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많네요. 을사늑약 이후에 우리가 아까 그 대한시설 강령에서 봤듯이 일본인들을 조선으로 이제 이주를 막 많이 시킵니다. 을사늑약 이후에 우리 그 1902년에 그러니까 러일 전쟁도 터지기 전에 그때는 일본인들이 그 우리나라에 한 2만 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을사늑약 이후에 1906년에 8만 명이 넘게 옵니다. 8만 명이 넘게 조선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계양장을 비롯해서 전국 주요 도시에 일본인들만 따로 사는 그런 거류지라고 하죠. 거류지. 일본인 거류지가 설치가 됩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 다 생겨요. 그리고 거기 위주로 철도가 세워지고 역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 옆에 뭐가 만들어져? 유곽, 사창가, 유흥가 그게 생겨납니다. 일본 놈들이 그걸 만들었어요. 우리 지금 보면은 옛날 우리 청량리도 있고 우리 군산에도 옛날 그 역 옆에 사창가 있고 막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 옆에 사창가 유곽 있고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다 이게 이 당시 조선에 넘어온 일본인들을 위한 처음의 사창가였어요. 일본인 거류지, 그러니까 일본 거류민들을 위한 유곽이 만들어졌죠. 아주 나쁜 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걸 또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네덜란드 그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 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죠. 고종이 특사를 파견합니다. 이때가 이제 1907년 6월이에요. 고종이 참 무능한 왕이었지만 무능하고 불쌍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을사늑약은 부당하다는 건 알았나 봐요. 을사늑약이 부당하다는 걸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알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만국평화회의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특사를 보내자. 그래서 알리자. 그래서 이상설과 이준 그리고 이휘종 이 세 사람을 특사로 보냅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가 인물 문제로 자주 나오죠. 이상설도 나오고 이준도 나오고 이휘종도 나오고 뭐 이준은 검사 출신이죠. 검사죠. 검사고 뭐 이건 나중에 이 인물까지 하려면 이제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아무튼 이 세 사람을 특사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특사 파견을 건의한 사람이 헐버트예요. 헐버트도 인물 문제로 나오죠. 헐버트라는 사람입니다. 헐버트는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유경공원에서 헐버트가 그 양반 그 자제들을 가르쳤었죠. 아무튼 특사를 보내지만 이미 이거 다 정보가 샜어. 그래서 프랑스, 독일, 뭐 일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밀사로 보냈는데 정보가 다 샜어. 다 알고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러시아에서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요. 그래도 이 세 사람이 그래도 인터뷰도 하고 뭐 기자클럽에서 연설도 하고 아무튼 이 세 명의 특사들이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뭐 큰 성과는 없었지만 아무튼 그래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고종이 네덜란드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를 을사늑약 이후의 사건으로 아셔야 되고 다음 이제 일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본이 이제 헤이그 특사 보낸 걸 알았어. 이걸 또 이용해야지.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이완용한테 이제 말을 합니다. 야, 고종한테 전해. 감히 헤이그에 특사를 보내? 야, 지금 이거 일본한테 완전 일본을 적으로 보고 지금 적의를 표현한 거 아니야? 협약 위반이야. 야, 전쟁 선포해가지고 야, 조선 그냥 전쟁 내갖고 없애버려? 협박을 막 합니다. 그렇게 전하라고 이완용한테 전해요. 좋다고 난 이완용이 또 그 같은 친일파들 송병준이라는 얘들한테 다 알립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 어전 회의가 있는데 고종 그 아침마다 회의하잖아요. 회의하는데 친일파였던 송병준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냥 안 들어옵니다. 허리에다 권총을 차고 들어와요. 왕 앞에서 권총을 차고 고종 앞에 와가지고 고종님아, 임금님아, 어떻게 헤이그 특사를 몰래 파견할 수가 있습니까? 일본 지금 화났잖아요. 고종님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 우리 통감님 지금 화났어요. 어떻게 할 거야? 자결을 하든가 죽든가 임금을 그만두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요.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송병준 진짜 천하의 일본 완전 친일파 이완용, 송병준, 아까 박재순 이런 놈들은 진짜 죽일 놈들이 아무튼 어전회의에서 감히 총을 차고 들어가서 자결을 하시든지 임금을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고종이 퇴위를 하게 돼요. 그리고 고종이 퇴위를 하자마자 바로 이토 히로부미하고 이완용이 협약을 체결하니까 그게 바로 1907년 7월에 정민년에 맺어지는 한일 신협약, 이른바 정미 7조약입니다. 1900년대 정미 7조약. 정으로 시작하니까 가을 병정 4567 1907년이죠. 정미 7조약의 핵심은 뭘까요? 이건 뭐냐? 통감은 이미 있죠. 통감 정치는 지금 계속 하고 있어. 통감이 다수의 일본인 차관을 임명해서 그 차관들이 모든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이른바 차관 정치를 실시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건 일본인이 모든 조정을 다 장악하겠다. 모든 부서의 장관들을 모두 차관으로 바꾸는데 이 차관을 일본 입맛대로 채우겠다. 그게 바로 정미 7조약의 첫 번째 바로 통감이 정하는 차관을 두어서 차관 정치를 실시한다. 이게 바로 정미 7조약의 첫 번째로 외워야 될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야, 조선 군대가 아직도 있었냐? 야, 조선 군대 있는지도 몰랐네. 야, 이게 비리비리한 이거 조선 군대 짬밥만 축내고 야, 재정 부족하니까 조선 군대 다 해산시켜버려. 어차피 조정이 이제 뭐 일본 사람들로 일본 친일파 또는 일본 사람들로 다 꽉 찼는데 일본 군대 조선 군대가 뭔 필요야? 야, 우리 일본 군대가 그리고 꼭 지금 다 들어와 있는데 무슨 조선 군대가 뭔 필요가 있어? 야, 조선 군대 해산시켜. 그래서 정미 7조약에서 조선의 군대가 해산이 됩니다. 정미 7조약의 핵심 뭐다? 차관 정치와 군대 해산.
이 두 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밀 7조약. 아무튼 이렇게 그리고 통감의 권한이 이제 엄청나게 확대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고종도 퇴위되고 자기 부하들도 전부 다 일본 다 바뀌었는데 당연히 통감의 권한도 확대돼야죠. 그래서 법도 제정할 수 있게 돼.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기고 여러 행정처분 다 통감 승인이 있어야. 법 제정하는 것도 통감 승인이 있어야 되고 행정처분 다 통감 승인이 있어야 할 수 있게 다 바뀝니다. 그렇게. 그래서 정밀 7조약 이후에 뭐 신문지법도 개정되고 보안법, 출판법 이런 거 다 일제 입맛에 맞게 그런 법들이 다 만들어져요. 우리가 을사늑약 때는 을사늑약 그 체결되고 상소가 빗발치게 올라오고 무슨 막 자결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불과 2년 만에 2년 만에 정밀 7조약을 맺었는데 이제 상소도 안 올라와. 원래 조정에서 조정이 친일파로 이제 가득 차가지고 상소 이런 것도 안 올라오고 신하들이 상소도 안 올립니다. 이제 일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당시까지만 해도 민족신문이었던 대한매일신부에 정밀 7조약 이후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세계에 사는 여러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응? 세계인들한테 글을 올려요. 우리 세계 지구촌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매국노를 수입하고 싶으면 여기 조선으로 오십시오. 저기 조정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매국노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매국노 사세요.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정말 웃기는 일이죠. 그만큼 뭔가 이제 절망이야, 절망. 절망 상태야. 정밀 7조약 때는 이미 이제 절망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제가 얘기했었죠. 그 법도 막 만들었다고. 신문지법이 만들어져요. 그럼 뭐야? 검열을 합니다. 검열이 시작돼요. 이제부터 이제 일제의 그 언론, 발음이 너무 센다. 이거 앞니가 없으니까 큰일 나네. 이때부터 그 일제의 언론 탄압이 시작이 됩니다. 언론 탄압이 시작이 돼요. 다 검열해. 그리고 군대가 해산됐다고 했죠. 갑자기 해산됐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제국에 시위대 있었다고 했어요. 시위대. 갑자기 대한제국 그 시위대를 연병장으로 모이라고. 야 시위대 분들 다 연병장으로 모이세요. 뭐 대신 무기 없이 모이세요. 무기 놓고 편한 복장으로 군복은 입고 무기 없이 모이십시오. 그래서 그 시위대를 다 연병장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딱 각 잡고 도열해서 딱 다 모였어. 그날따라 비가 엄청 내려 막. 근데 일본 장교가 와가지고 어깨에 있던 그런 견장들을 하나씩 뗍니다. 그리고 고홈. 야 집에 가세요. 자 집에 가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군인 아니에요. 이제 평민이에요. 이제 그냥 집에 가세요. 갑자기 군인들 불러다가 군인들이 다 주저앉아가지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비가 내가 지금 빗물인가 눈물인가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화가 났어. 그냥 포기하는 군인들도 있었고 화가 난 군인들 한 200명 정도가 일본한테 대항하다가 200명 정도가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병 봐죠. 또 정미 7조약 이후에도 의병이 일어납니다. 우리 을미사변, 을미개혁 단발령 이후에 을미의병 받고 좀 전에 을사늑약 이후에 을사의병 받고 마지막으로 정미 7조약 고종이 퇴위되고 군대가 해산되면서 이 해산된 군인들이 가담을 해요. 그 의병에. 그래서 해산된 군인들이 가담한 전국적 의병활동. 그게 바로 정미의병이에요. 정미의병들 키워드를 외우면 됩니다. 그냥 이 선택지 하나만 외우셔도 돼요.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나 실패하였다.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나 실패하였다. 이게 선택지로 나오고 정답 선택지로 등장하고 사료에는 뭐 나오겠어? 군대가 해산된 거 나오거나 또는 고종이 퇴위된 게 나오거나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정미 7조약 이후에 정미의병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미 7조약까지 봤습니다. 나라가 이제 점점 망해가죠.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여기까지 봤으면 다 본 거나 마찬가지야. 1차 다시 한번 돌이켜 한번 볼까요? 1차 한일협약에서 고문 2명 보내가지고 고문 정치하다가 을사늑약에서 외교권 뺏기고 통감 정치가 시작되죠. 그리고 이제 정미 7조약 때 각 부서장들이 모두 통감이 정하는 차관들로 구성된 그런 차관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뭐 어떻게 조정은 손 쓸 도리가 없어요. 법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제일 꼭대기에 임금이 있는 게 아니야. 누가 있어? 통감이 있어. 이제 통감이 있어요. 통감이. 그리고 그 밑에 차관이 있어. 모든 권력이 이제 일본에 가 있습니다. 남은 권력 딱 2개 남았어요. 뭐 남았어? 사법권 그리고 경찰권 2개 남았습니다. 모든 권력 다 나가고 그리고 1909년에 이제 2년 지나서 1909년 7월에 기유각서가 체결됩니다. 기유각서는 이제 사법권이 넘어간 거예요. 사법권하고 또 감옥사무, 교도소, 감옥사무 처리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에 위탁된다는 그런 각서를 씁니다. 이거 누가 써요? 이완용이 씁니다. 이완용 나쁜 놈이 쌍놈시키가 아니라 이완용이 씁니다. 이게 바로 기유각서예요. 1909년 기유년에 쓴 각서예요. 그래서 기유각서예요. 역시 1900년 되고 기유 시작하니까 구로 끝나죠. 1909년 기유각서. 사법권이 강탈됐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남았죠? 경찰권만 남았습니다. 경찰권. 근데 이제 경찰권 넘어가기 전에 넘어간 거 하나 더 보자면 뭐가 넘어가냐면 간도 땅 이런 겁니다. 간도. 원래 우리 그 조선 말부터 청나라하고 조선이 그 간도가 누구 땅이냐 가지고 저희가 뭐 분쟁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숙종 때 세웠던 그 백두산 정계비가 이런 간도 분쟁의 증거로서 들이밀어지고 뭐 그랬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대한제국 때 우리 고종이 이제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파견해가지고 간도는 우리 땅이다를 주장하고 관리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청나라하고 이런 분쟁을 하던 간도 땅을 일본이 청나라에 넘겨버립니다. 그게 바로 간도 협약이에요. 이게 그 기유각서와 그 경찰권 넘긴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간도 협약이 체결돼요. 야 청나라 간도 너네가 먹어. 청나라한테 간도를 줍니다. 일본이.
그럼 일본은 뭔가 얻어야 되겠지. 청나라한테 간도를 넘기고 일본은 대신 만주에다가 철도를 세울 수 있는 철도 부설권을 얻습니다. 야, 간도 청나라 너네가 먹고 우리한테는 대신에 만주에다가 철도 지을 수 있는 철도 부설권을 우리한테 줘. 그렇게 해서 그 광활한 간도 땅이 중국 땅이 된 거예요. 이 간도 협약이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도 북한하고 중국이 국경 설정할 때 이 간도 협약의 영향을 받아갖고 지금 국경이 정해지게 된 겁니다. 하여튼 일본 놈들이 우리 땅을 더 좁게 만들었다는 것도 이걸 보면 알아야 돼요. 청나라 분쟁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저 위쪽으로 더 많은 땅을 얻을 수 있었는데 지들 철도 부설권 얻으려고 청나라한테 간도 땅 그냥 줬다는 거. 이때 간도에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살았는지 모르실 거예요. 간도 땅으로 이주를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간도에 우리나라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다 넘겼다니까. 아무튼 사법권을 넘긴 그 기후학서 이후에 간도 협약을 맺어서 간도 땅을 청나라한테 주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그런 조선의 한 남자가 있었죠. 바로 우리가 그냥 독립운동 하면 떠오르는 그 남자. 바로 그 안중근 의사가 1909년 10월에 이토 히로부미를,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는 한일합병 전에 이토 히로부미를 쏜 거예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쏜 게 아닙니다. 안중근 의사가 1909년 10월에, 그러니까 한일합병 전년도죠. 그때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 죽입니다. 민족의 원흉, 조선의 모든 권리를 뺏어간 나쁜 놈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굳은 결심을 하고 안중근이 결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제 어차피 뺏어갈 거였지만, 어차피 다 뺏길 거였지만, 이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빌미로 해서, 야, 너네 조선놈들이 감히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 안 되겠어. 야, 너네 경찰권도 다 넘겨. 이미 뭐 경찰로서의 뭐 그런 것도 없었지만, 그냥 이걸 빌미로 해서, 그래서 1910년 6월에 경찰권 유임각서를 쓰고 경찰권까지 일제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경찰이 그냥 그 일본 경무총감 소속이 된 거예요. 일본 본토의 경무총감 소속이 됩니다. 다 가져갔어요, 그냥. 외교권, 사법권, 뭐 법률 제정권, 뭐 경찰권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럼 남은 일은 뭐가 남았어? 이제 식민지가 공식적으로 되는 거. 그래서 1910년 8월에 경찰권 넘기고 2달 후에 한일합병 조약, 이른바 경술국치라고 하죠. 경술국치. 조선의 통치권이 일본에 넘어가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경술련에 일어난 나라의 수치스러운 일이다 해서 경술국치 1910년 8월이에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가 백성들이 이제 한일합병 소식을 들었는데 이미 이제 다 익숙해졌어. 여러 권리들이 10년 동안 계속해서 다 뺏기니까 처음 그 일사늑약 때랑은 느낌이 달라. 무덤덤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제랑 똑같아. 왜? 익숙해졌어. 그냥 나라에 도둑놈들이 많고 외국놈들이 많고 친일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일본 놈들이 아니어도 이미 착취당하고 있는 백성들의 삶은 똑같아. 그냥 그 삶의 그 착취의 주체가 일본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야, 일본한테 나라 망해서 그랬어? 알았어. 그냥 일본 놈들이 이제 우리 괴롭히겠네. 그 전까지는 조선 대한제국 우리 나쁜 관리 탐관오리들이 우리 괴롭히다가 일본 놈들이 조금씩 괴롭히다가 이제 완전히 일본 놈들이 괴롭히겠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개화기도 끝났고 만국의 시대도 끝났습니다. 만국의 시대 1900년대도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본 이제 이 만국의 과정, 국권 비탈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토리의 흐름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한능검 시험에 1차 한일협약, 뭐 2차 한일협약, 정미 7조약 이런 말 안 나와요. 한일협약 이런 말, 을사늑약이라는 말도 안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그냥 사료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제목 보고 그냥 1차 한일협약, 2차 한일협약 이런 거 달달 외워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 내용들을 아셔야 됩니다. 내용들이 사료로 나오기 때문에. 화면의 순서대로 내용들을 쭉 이어 나가 보셔야 돼요. 요한포 사건이 어떤 거였지? 그래서 국외 중립선언을 했었지. 그리고 러일 전쟁이 2년 동안 일어나고 그 사이에 한일 의정서가 체결되고 1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지. 그리고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울산의격이 체결되고 울산의격에서는 외교권이 박탈되고 뭐 이런저런. 그리고 울산의격 이후에 회의그 특사 파견됐고 뭐 그거를 빌미로 정문 7조약 고종이 퇴위되고 뭐 군대가 해산되고 정리유병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후학사에서 사법권 뺏기고 그리고 간도 땅 뺏기고 그다음에 경찰권도 뺏기고 그리고 한일합병 조약이 일어난다. 화폐정리 사업은 제가 뭐 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국권 피탈 과정은 다 봤습니다. 나머지 화폐정리 사업 같은 경우도 화폐정리 사업은 사실 굳이 할 필요 없고 나중에 기출문제로 그냥 아셔도 되는 것들이에요. 사실 기출문제 풀면서 그냥 공부하면서 선택지 하나 정도로 넘어가는 것들은 사실 이런 영상에서 다룰 필요도 없습니다. 한능검은 그래요, 원래. 한능검에서는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하고 한 70점 정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딱 해주고 나머지 80점, 90점 채우는 거는 기출문제로 충분히 채울 수 있거든요. 기출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아무튼 1900년대가 우리가 봤는데 망국의 시대입니다. 망국의 시대. 나라가 망해가는 걸 두 눈으로 백성들이 다 봤어요. 아까처럼 절망에 빠져서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야,
이거 우리가 다 멍청하고 배운 게 없고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애국 개몽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900년대 애국 개몽단체에 우리가 외워줘야 되는데 딱 3개만 아시면 한능금을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안회. 보안회는 1904년이에요. 1904년이면 언제야? 러일 전쟁 터지고 한일 의정서가 체결되면서 러시아의 많은 이권들을 일본이 가져간 때지.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이제 알잖아요. 보안회가 1904년이야. 러일 전쟁이 이제 막 터졌어. 한일 의정서가 딱 체결됐어. 러시아의 많은 이권을 일본이 가져갔어. 이때 필받은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어떤 한 가지 그 권리를 요구해요. 뭐냐면 황무지 개척권을 요구합니다. 황무지 개척권? 이게 뭐야? 이게 뭐냐면 우리 땅에 농토가 있지. 농사짓는 땅, 농토. 근데 그런 땅 이외의 땅, 황무지. 그걸 황무지라고 해요. 그 황무지를 우리 일본이 개척해서 사용할게. 그런 권리를 좀 줘. 이거 말도 안 되는 권리예요. 그래서 황무지를 개간을 우리가 하고 개량을 하고 그에 따른 권리나 이익이나 경영 이런 것들을 50년 동안 일본에 유인해. 이런 무지막지한 요구를 합니다. 이놈들이. 그리고 그 요구를 들어주면 어떻게 돼? 우리 그때 황무지가 우리 국토의 3분의 2가 황무지였어요. 우리 국토의 3분의 1을 일본이 가져가겠다 그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안회가 만들어지고 황무지 개척권 반대 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결국 저지를 해내요. 보안회가 저지를 해냅니다. 그래도. 근데 어차피 몇 년 후에 하여튼 뭐 식민지 합병돼서 별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1904년에 이 보안회 처음으로 생긴 애국개몽단체예요. 1904년 최초의 애국개몽단체 보안회가 만들어지고 그들이 뭐했다?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했다라는 선택지가 나오고 그게 한능금에 등장을 합니다. 1904년 보안회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대한자강회. 이거는 1906년이에요. 을사늑 계약 이후에 대한자강회가 고종이 그 강제로 퇴위된다는 얘기를 듣고 만들어진 거는 1906년에 만들어졌고요. 대한자강회의 활동으로 한능금 선택지에 나오는 건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라는 선택지가 등장합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만 그냥 알아놓으시면 돼요. 대한자강회는 거의 정답 선택지는 아니고 그 다른 문제의 선택지로 나오니까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거면 이거 대한자강회지 하고 제끼는 정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민회는 정말 잘 나오죠. 신민회는 1907년에 만들어져서 1911년까지 합니다. 신민회도 얘기하려면 진짜 이거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지금 몇 분이야 몇 시야? 큰일 났다. 56분 지났네. 뭐가 아프다. 큰일 났네. 이것도 그냥 키워드로 정리를 하죠. 사로나 선택지에서 이 사람이 나오면 시민회야. 시민회를 의심해야 돼. 누구지? 안창호. 우리가 잘 아는 도산 안창호 맞습니다. 미국에서 온 안창호가 이제 발기해가지고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1907년에 만들어진 유명한 애국개몽단체인 신민회다. 신민회가 언제 만들어졌어? 한일합병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안창회래. 신민회와 안창호를 합쳐서 안창회라고 했네. 안창호는 교육을 잘 받아야 우리가 산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평양의 대성학교, 정주의 오산학교, 학교를 막 세워요. 대성학교, 오산학교 나오면 뭐다? 이거 신민회 활동이다. 그리고 또 기업도 세웁니다. 평양에다가 뭐 도자기 학교도 세우고, 도자기 회사도 만들고, 또 출판 활동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뭐 평양하고 대구하고 서울인가? 거기다가 태극서관도 만들고, 그러니까 평양의 대성학교, 정주의 오산학교, 또 도자기 회사, 또 태극서관, 이런 거 나오면 뭐다? 신민회 활동이다. 그리고 또 시민회 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거 뭐 있어? 남만주, 저기 서간도에다가 뭐 세우지? 신흥무관학교. 세우죠. 우리 거기에 누가 있어? 이시영하고 이혜영. 조선 최고의 그 갑부 부자였던 이시영하고 이혜영 그 형제들이 집 재산들 땅 다 팔아가지고 어디를 개척하지? 남만주 삼원보라는 곳을 개척하죠. 서간도에. 거기다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죠. 그게 바로 시민의 활동 중에 가장 선택지로 자주 나오는 뭐야? 남만주 삼원보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였다. 그게 바로 시민의 가장 자주 나오는 선택지가 바로 이겁니다. 남만주 삼원보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였다. 거기서 신흥무관학교가 만들어지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 들어서면서 백오인 사건이 터집니다. 일제강점기에. 105명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백오인 사건이에요. 여기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아무튼 일제강점기 1911년에 백오인 사건으로 이제 시민회가 해체가 됩니다. 이것도 시민회의 선택지로 나오는 거예요.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그리고 다른 문제의 선택지로도 자주 등장합니다.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는 누구? 신민회. 1907년에 만들어진 신민회의 선택지다. 자, 이제 1900년대 애국개몽단체 3개 다 외웠습니다. 3개가 나왔죠. 보안회, 대한자강회, 시민회. 이렇게 3개만 외웁시다. 이런 거 지금 우리 처음 나왔잖아요. 무슨 단체 처음 나온 거니까 처음 나왔을 때도 잘 외워놔야 돼요. 일제강점기 들어가면은 더 많은 단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이전 만국의 시대에 만들어진 단체 3개. 보안회, 대한자강회, 시민회. 이렇게 3개는 꼭 외워봅시다. 사실 더 있어요. 뭐 헌정연구회도 있고 뭐 대한협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한꺼번에 안 나오니까 이 3개의 키워드는 꼭 알아놓읍시다. 또 뭐 빼먹은 거 있나? 우리 국채보상운동 아까 했었나? 뭐 1907년에 나라 빚이 많아져가지고 나라가 망해가니까 나라 빚을 갚자고 이거 했었고 얘기했어? 나 기억이 안 나네 지금 해가지고 했었죠? 넘어가죠. 대구 지역 문제로 나올 수도 있었다 했었고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봐야 되나? 근대 문물 한번 보고 끝냅시다. 종교도 지금 봐야 되나? 시간이 목 아프네. 근대 문물을 한번 봅시다. 자, 근대 문물 우리가 이게 쉬운 거 쉽게 나오고 어려운 것도 되게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대 문물. 근데 이게 1880년대, 90년대, 또 1900년대 이렇게 좀 쭉 이어서 나오고 이거하고 1920년대 이후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1880, 90대로 나올 때도 있고 1880, 90과 1920과를 비교해서 나오면 좀 쉽게 나오는 거고 1880과 90 사이에서 나오면 조금 어렵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한번 잘 봅시다. 지금부터. 이거는 그냥 기출문제를 하나 보죠. 기출문제를 하나 봅시다. 조금 이게 어렵게 나온 거. 자, 40회의 3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40회 기출문제 33번 문제. 봅시다. 가사를 봅시다. 덕원부, 해안에 있고, 계양지고, 마지막에 원산사라고 나오네. 원산사. 뭐야, 이게. 원산학사죠, 원산학사. 제가 원산학사 뭐랬어? 1880년대 초반이라고 했었죠. 1883년입니다. 나사를 봅시다. 나사를 보니까, 경인철도 회사가 나오고, 기차를 봤는데 막 기차 보고 엄청 놀랬다. 뭐 그런 사료네요. 경인선이 개통된 사료네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아완파천 이후에 열강들이 이권 침탈을 했다고 외웠잖아요. 1896년부터 1900년까지 이권들을 가져갔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경인선 부설권이 있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 그러면 1896년부터 1900년 사이에 경인선 부설권이 했으면 그 안에 기차 공사를 했거나 기차가 개통이 되었거나 1890년대 후반이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미국이 경인선 부설권, 그러니까 아간파천 이후에 1896년 이후에 기차가 만들어졌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 경인선 부설권을 처음에 가져갔다가 나중에 일본한테 매도가 됩니다. 그래서 1896년에 철도 부설권을 얻어가지고 1899년에 제물포하고 노량진 사이를 그 왔다 갔다 하는 제물포면 인천이고 노량진은 서울이잖아. 그래서 경인선이 개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인선 철도 기차 개통은 1899년이다. 그러니까 가는 1883년이고 지금 나는 1899년이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선택지를 하나씩 봅시다. 이렇게 문제 하나를 놓고 여기에 7개의 근대문물 시기를 알 수 있어요. 가, 사료, 나 사료, 그 다음에 1, 2, 3, 4, 5. 여기에 나오는 건 일단 이 40회 33번 문제는 다 외워봅시다. 어차피 한등급 선택지가 돌려막기라서 이 한 문제를 확실히 하잖아? 그럼 다른 문제 풀 수 있는 확률이 70% 이상 높아집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 문제 하나를 외워놓잖아요? 이 문제에 나오는 거 하나 외워놓잖아? 다른 문제 풀 수 있습니다. 1번 전신선을 가설하는 인부. 전신이 뭐지? 그 뭐야 띠리띠리 하고 뭐 전부 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1885년에 생긴 거예요. 미시정권 개화정책 때 전신선이 처음 가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신선 가설은 1885년. 이거 외워야 돼요. 그러면 뭐야 가와나 사이에 들어가네. 자 2번 이화학당에서 공부하는 학생. 이건 제가 했었죠. 이화학당은 머릿속 1886년이라고 했잖아. 한성순보 동문학 원산학사는 1883년이고 제가 유경공원하고 이화학당은 1886년이랬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이 문제가 풀 수 있습니다. 자, 이화학당 1886년이니까 가와나 사이에 들어가네. 맞네. 그다음 3번 제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 제중원. 제가 근대식병원 제중원은 1885년입니다. 이것도 전신하고 똑같아요. 제중원이나 광해원 다 같죠. 같은 데야. 처음에 광해원이었다가 이름이 바로 제중원으로 바뀌어요. 1885년 제중원. 또 좀 전에 했죠. 전신가설도 1885년 역시 가와나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4번 한성전기회사 창립을 협의하는 관리. 자, 이거 대한제국 할 때 이야기했었습니다. 광무개혁 할 때 1898년에 한성전기회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1898년 1월에 한성전기회사가 만들어지니까 여기 지금 창립을 협의하는 관리니까 뭐 1897년 말이나 뭐 그때쯤 되겠네요. 1898년에 한성전기회사가 만들어지고 1899년에 서대문하고 청량리 사이에 전차가 지나다니게 됩니다. 왜냐면 서울에 전기회사가 만들어져야 전기로 다니는 기차가 지나다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성전기회사가 1898년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1899년에는 전차가 지나간다. 그리고 기차도 1899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전차가 기차보다 몇 개월 더 빨랐다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둘 다 1899년이다. 그리고 그 전년도 1898년에 한성전기회사가 만들어졌다. 오케이? 자, 5번 대한매일신문을 읽고 있는 교사. 대한매일신문은 우리 대한매일신문 지금 1900년대 좀 자주 나왔죠. 지금 좀 전에 우리 만국의 시대 공부하면서 대한매일신문 나왔잖아요. 국제보상운동 하면서도 나왔고. 대한매일신문은 1904년에 만들어집니다. 양기탁이라는 사람하고 영국인 베델이 만든 민족신문이에요. 1904년 1900년대 신문입니다. 1904년부터 1910년까지 있습니다. 대한매일신문가 뭐 했다고 했죠?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하고 주도했다고 했잖아요. 국채보상운동이 언제 일어났어?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 일어났잖아. 그렇게 연관을 지어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매일신문은 1904년에 만들어졌다. 그럼 뭐야?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우리 신문 중에서 한성순보,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문 이 세 개는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황성신문은 자연스럽게 했죠. 언제 했어? 을사늑약 이후에 시일야 방상대국 하면서 황성신문 했잖아. 우리 신문 4개 지금 공부한 거예요. 이렇게 일단 이 선택지에 나온 7개는 외워봅시다.
화면의 것들만 한번 근대 문문을 외워봐요. 그러면 정말 정답 확률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습니다. 나온 게 또 나오니까. 우린 지금 정답 확률을 엄청 높인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문제 하나 더 풀어보죠. 제가 빼놓은 게 있는데, 이 문제는 조금 최근 거예요. 자, 50회 문제입니다. 32번 문제. 사료를 봅시다. 에디슨 전기회사에서 경복궁 건천궁에 전등을 처음으로 설치한대. 전등. 자, 경복궁에 전등이 처음 설치된 때는 1887년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경복궁, 궁궐이야, 궁궐. 궁궐에만 전등이 설치됐어. 이때는 전기회사가 없었어요. 왜? 전기회사가 언제 처음 설치됐어? 1898년이잖아. 언제? 대한제국 때, 광무개혁 때. 그러니까 궁궐에, 경복궁, 건천궁에 전등이 처음으로 설치된 건 1887년이에요. 발전기 갔다가 에디슨 전기회사에서 발전기만 가져다가 궁궐 안에만 킨 게 1887년입니다. 그리고 그 한성전기회사가 1898년에 생기고 나서 1899년에 아까 전차도 달리게 됐고 기차도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서울 거리에 전등도 들어옵니다. 가로등, 전등. 오케이? 1899년에. 그러니까 1808 지금 문제는 뭐야? 사료 이후의 사건을 고르는 거니까 1887년 이후의 사건. 1번. 알렌의 건의로 광해원이 세워졌다. 아까 머릿속 제중원 광해원 몇 년이랬어? 1885년이라 했잖아. 땡이네요. 2번. 방문국에서 한성수모가 발행되었다. 이건 1883년이죠. 3번. 기기창이 설립되었다. 이것도 1883년이죠. 미시정과 계화정책할 때 여러 가지 그런 기관들이 기기창, 방문국 그런 거 다 1883년이었잖아. 우정국만 1884년이었고 전환국 이런 거 다 1883년이었잖아요. 발음 진짜 세네. 큰일 난. 자, 4번. 외국어 교육기관 동문학도 1883이죠. 자, 5번. 노량진과 제물포를 잇는 경인선이 개통되었다. 경인선 개통은 언제였어? 좀 봤잖아, 좀 전에. 1899년 기차. 정답은 5번이죠. 그러니까 서울 거리에 전등이 켜지고 종로에 전차가 달리고 또 노량진과 제물포를 잇는 경인선 기차가 생기고 언제 다? 1899년이다. 보통 이제 근대문물 문제가 이렇게 1880년대 문물과 1890년대 문물 이렇게 섞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나중에 가면 일제강점기 이제 1920년대 그리고 이제 30, 40년대 그 당시 사회상하고 엮어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80년대하고 90년대로 나눠가지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대문물 대략 봤고요. 신문 하기 힘드네요. 신문은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일단 아까 얘기했던 한성순보 또 독립신문 그리고 한성주보도 알면 좋습니다. 한성주보는 뭐 광고가 실렸다는 거. 처음으로 상업 광고가 실렸다라고 알아두면 되고, 그다음에 황성신문 했고, 대한미래신문도 했고, 종교는 어떻게 하지? 종교도 나중에 한꺼번에 한번 근대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일단 이렇게 1900년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정말. 이제 그래도 54회 시험 전에 그래도 1900년대까지는 좀 마치고 싶어서 그래도 좀 급하게 한번. 오늘 지금 전주에서 광주 지금 막 와가지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인데, 그래도 1900년대를 마치고, 오늘 이제 녹음을 지금 했으니까 이게 실제 만들어지는 거는 시험 막 전날에 만들어질 수도 있고, 목요일 밤이나 금요일 밤에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튼 최대한 제가 한번 빨리 영상까지 해가지고 같이 해서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910년, 이제 한일 합병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식민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일제 강점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정말 이제 피눈물 나는,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서 1910년대 무서웠던 공포통치, 무단통치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회 한능검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들 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뭐 문의하시거나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블로그나 유튜브에 남겨주시면 블로그에 남겨주세요. 유튜브는 그냥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뭐 안 누르셔도 되니까 와서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제가 모르는 건 제가 막 논문을 찾아보고 하여튼 제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제가 다 찾아가지고 항상 답변을 남겨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54회 한능검 다들 화이팅 하십시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